초롱아, 우리 애들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냥 물어본 거였습니다. 혼잣말처럼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런데 그 순간 이 집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녹음된 대화를 분석한 결과예요. 들어보시겠어요? 그래, 틀어봐. 자녀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언제 요양원 가시려나? 지금 집값 좋을 때 정리해야 할 텐데. 순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날 밤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호텔 연회장 안은 축하 화환과 팔순 현수막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순덕 여사의 팔순을 기념하는 자리, 오랜만에 삼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죠. 큰아들 박성호는 대기업 계열사 상무, 딸 박미영은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막내 박재민은 중소기업에서 IT 담당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며 각종 기계 다루는 건 삼남매 중 재민이가 제일이었죠. 다만 형과 누나 사이에서 늘 존재감이 작았어요. 순덕 여사는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계셨어요. 여든 해를 살아온 주름 사이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잔잔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두가 화목해 보였으니까요. 선물 증정 시간이 되자 성호가 먼저 나섰어요. 검정 벨벳 케이스를 열어 보이며 어깨를 펴더군요. 묵직한 순금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엄마, 이거 순금이야. 요즘 금값이 얼만지 알지? 20돈 넘게 들었어. 우리 엄마 목에 걸려 있으니까 진짜 사모님 같네. 성호의 아내 현주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씁쓸해 보였습니다. 미영이 바로 뒤를 이었죠. 오빠, 금은 너무 올드하잖아. 엄마, 이건 파리에서 온 명품 가방이야. 이거 들고 노인정 가면 다른 할머니들 기가 다 죽어. 아무나 못 사는 거야.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성호와 미영은 서로를 슬쩍 견제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자기들 능력을 과시하기에 이보다 좋은 무대가 또 어디 있겠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들린 건 작은 상자 하나와 직접 쓴 손편지뿐이었어요. 엄마, 이거 제 선물이에요. 상자를 열자 동그란 AI 스피커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하나쯤 있다는 그 기계였죠. AI 스피커예요. 이름은 초롱이라고 제가 미리 설정해뒀어요. 엄마가 심심할 때 말동무 해줄 거예요. 순간 성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재민아, 그게 선물이야? 요즘 편의점에서도 파는 거 아니냐? 엄마가 그런 거 만질 줄 알아? 미영도 한숨을 쉬며 거들었어요. 그러게. 솔직히 좀 민망하다, 막내야. 우리가 얼마짜리 들고 왔는데 넌 장난감을 가져와. 엄마, 그거 구석에 치워두고 내 가방이나 들어. 재민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니야, 누나. 내가 엄마 쓰기 편하게 다 세팅해놨어. 엄마, 이따가 집에 가서 제가 직접 연결해 드릴게요. 순덕 여사가 재민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막내가 마음을 썼구나. 고맙다. 명품 목걸이보다, 명품 가방보다 순덕 여사의 눈길은 유독 재민에게 오래 머물렀어요. 형과 누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생기고 있었죠.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었어요. 성혼의 차와 미영네 차가 먼저 떠나고 재민이 순덕 여사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다세대 주택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좁은 계단을 재민이 어머니 팔을 부축하며 올랐죠. 엄마,
여기 거실 명당에 초롱이 놓을게요. 콘센트 가깝고 목소리도 잘 들리는 자리야. 재미는 스피커 위치를 이리저리 옮겨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실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어디에 두면 소리가 가장 잘 잡히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IT 담당답게 꼼꼼한 거겠거니 순떡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능숙하게 와이파이를 연결하자 파란 불빛이 깜빡이더니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순덕님. 저는 초롱이에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순떡 여사의 얼굴에 신기한 표정이 번졌습니다. 어머,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제가 미리 설정해뒀어요, 엄마. 심심할 때 초롱아 하고 부르면 돼요. 뉴스도 읽어주고, 날씨도 알려주고, 음악도 틀어줘요. 재민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혹시 넘어지시거나 무슨 일 생기면 제가 확인할 수 있게 대화 기록 기능도 켜놨어요. 요즘 어르신들 혼자 계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걱정돼서요. 에이, 내가 뭐 그렇게까지. 엄마, 제발요. 형이랑 누나는 바쁘고 저라도 이렇게 엄마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재민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순떡 여사는 그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순금 목걸이나 명품 가방보다 이 작은 기계가, 아니, 막내의 그 마음이 더 다정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재민이 돌아가고 집안이 적막해졌어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만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죠. 순떡 여사는 소파에 앉아 파란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순떡 여사는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딸은 병원 원장. 막내 재민만 늘 마음이 쓰였죠. 그래서일까요? 순떡 여사의 마음은 늘 막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초롱아. 순떡 여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순덕님. 말씀하세요. 내일 날씨 어때? 내일 서울은 맑고 낮 기온 18도예요. 외출하시기 좋은 날씨입니다. 순떡 여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기계가 뭘 알겠어 싶으면서도 묘하게 위안이 됐거든요. 초롱아,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네. 순덕님. 언제든 불러주세요. 순떡 여사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떡 여사는 초롱이와 제법 친해졌어요. 아침마다 날씨를 물어보고 심심하면 옛날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초롱아, 우리 애들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순떡 여사는 그냥 물어본 거였습니다. 혼잣말처럼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던진 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초롱이가 대답했습니다. 순덕님, 이 집에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순떡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녹음된 대화를 분석한 결과예요. 들어보시겠어요? 순떡 여사는 웃으려 했습니다. 기계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틀어봐. 파란 불빛이 한번 깜빡였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언제 요양원 가시려나? 지금 집값 좋을 때 정리해야 할 텐데. 20억이면 우리 둘이 나누면 10억씩이네. 막내는 빼도 되지 뭐. 순떡 여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거실의 파란 불빛만이 고요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순떡 여사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진짜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아들과 딸의 목소리가 분명한데 머리가 그걸 받아들이질 못했죠. 초롱아. 네. 순덕님. 방금 거. 다시 틀어봐. 파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엄마 언제 요양원 가시려나? 지금 집값 좋을 때 정리해야 할 텐데. 20억이면 우리 둘이 나누면 10억씩이네. 막내는 빼도 되지 뭐. 두 번째로 들으니까 더 선명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어요. 순떡 여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롱아, 이거 말고 다른 녹음도 있어? 네, 있습니다. 총 7개의 대화가 저장되어 있어요. 7개? 순떡 여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7개라니. 그 말은 성호와 미영이 이 집에 올 때마다 저런 얘기를 했다는 뜻이었어요. 다 틀어봐. 순서대로 재생할까요? 응. 첫 번째는 성호의 목소리였어요. 현주와 나눈 전화 통화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엄마 집이야. 응, 금방 가. 근데 말이야. 엄마 요양원 넣는 거 이번 달 안에 결정 봐야 해. 지금 정리해야 집값이 제일 좋대. 20억 받을 수 있을 때 팔아야지. 언제까지 엄마 눈치만 볼 거야. 두 번째도 성호였어요. 미영이랑 다 얘기해놨어. 반반 나누기로. 막내. 걔가 뭘 보탰다고. 그딴 거 빼고 우리끼리 나누면 돼. 세 번째는 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원래 고집이 세서 말로는 안 움직여. 차라리 어디 한 군데 살짝 편찮으셔서 병원 신세라도 지면 좋겠어. 그래야 겁먹고 요양원 들어간다고 하지. 그 뒤로도 비슷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병원 얘기, 요양원 얘기, 그리고 집값 얘기까지. 총 7번. 7번이나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순떡 여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떡 여사는 그날 밤 처음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 떠나보낼 때와는 또 다른 아픔이었어요. 그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오늘은 가슴 안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그때 재민 생각이 났습니다. 녹음 7개. 그 안에 재민의 목소리는 없었어요. 막내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순떡 여사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눈시울 붉히며 손편지 읽어주던 그 아이 기계치인 엄마 걱정에 스피커까지 설치해주고 간 그 아이. 재민이는 그렇지 않아. 순떡 여사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재민이 찾아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밥 드셨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재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떡 여사는 그 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으며 재민을 맞았죠. 우리 막내 왔구나. 에이, 밥은요? 제가 해드릴게요. 재민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순떡 여사는 부엌에 서서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달라. 이 아이만은. 밥상을 차린 뒤 재민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순떡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너는 엄마한테 바라는 거 없어? 재민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재민이 순떡 여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 말고는 바라는 거 없어요. 진짜예요. 그 말에 순떡 여사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막내가 고마워서 그래. 순떡 여사는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믿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요. 재민이 돌아간 뒤 순떡 여사는 거실 창가에 섰어요. 저녁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는 여전했지만 재민 덕분에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그래, 재민이가 있잖아. 순덕 여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 놓인 초롱이의 파란 불빛은 마치 아직 들려주지 않은 말이 더 남아있다는 듯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며칠 뒤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성우와 미영의 얼굴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순덕 여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왜 둘이 같이 온 거야? 문을 열자 성우가 먼저 들어왔어요. 손에는 깔끔하게 재본된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미영도 뒤따라 들어오며 거실을 둘러봤어요. 시선이 초롱이에게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갔습니다. 엄마, 여기 앉아봐. 성우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요. 순덕 여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성우가 책자를 펼쳐 보였어요. 엄마, 이거 봐. 실버타운 해피빌 팸플릿이야. 시설 진짜 좋아. 24시간 간호사 상주하고 식사도 다 나오고. 요즘 어르신들 다 여기서 사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 미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팸플릿을 내려다봤어요. 환하게 웃는 노인들 사진, 깨끗한 1인실, 정원 산책로. 겉으로는 그럴싸했죠. 하지만 순덕 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왜 거기를 가? 순덕 여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왜 이러셔? 여기 혼자 계시다 무슨 일 나면 어떡해?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 걱정? 걱정이 아니라 이 집이 탐나는 거 아니야?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영이 눈을 크게 떴죠. 순덕 여사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을? 20억이라며. 재개발 확정되면 20억. 둘이 나누면 10억씩이라고 했잖아. 성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어디서? 막내는 빼도 된다며? 돈 한 푼 안 보태는 애한테 뭘 얘기하냐고 했지? 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선이 초롱이에게 꽂혔어요. 이거야? 이 기계가 녹음한 거야? 미영이 초롱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순덕 여사가 막아섰어요. 손대지 마.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식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몰래? 니들이 내 집에서 내 뒷담화를 한 거잖아. 성우가 한숨을 내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언제 그런 뜻으로 말했어. 다 엄마 걱정돼서 한 얘기지. 이 기계가 이상하게 들은 거야. 이상하게? 네 목소리, 네 웃음소리까지 다 들었어. 뭐가 이상해? 성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엄마 여기서 혼자 사시는 거 우리한테도 부담이야. 만에 하나 쓰러지시면 그 책임 누가 져?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 편해. 서로 편해? 니들 편하자고 날 쫓아내겠다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됐어. 나가. 순덕 여사가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재민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모양이었죠. 형과 누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형, 누나, 여기서 뭐해? 재민아, 엄마가 지금 이상해. 저 기계가 우리 대화 녹음해서 엄마한테 들려줬대.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초롱이가? 그래. 내가 설치한 거잖아. 왜 그런 기능을 켜놨어? 재민이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 그건 엄마 안전용이야. 혹시 쓰러지시거나 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거야. 도청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게 그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우리 대화가 다 녹음됐잖아.
형이 엄마 집에서 엄마 욕을 했으니까 그렇지. 안 했으면 녹음돼도 문제 없잖아. 성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야, 너 지금 형한테. 형, 나가. 누나도. 엄마 지금 힘드신 거 안 보여? 오늘은 그냥 가. 재민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성호가 이를 악물었지만 미영이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오빠, 오늘은 가자. 여기서 더 싸워봤자 좋을 거 없어. 성호가 재민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후회는 형이 하겠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지자 순떡 여사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 다가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형이랑 누나 말 신경 쓰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순떡 여사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재민아, 너는 진짜지? 재민이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당연하죠,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순떡 여사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큰아들과 딸에게 배신당한 지금 막내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재민아, 오늘 여기서 자고 가라. 엄마 혼자 있기 무섭다. 그럴게요, 엄마. 걱정 마세요. 재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떡 여사는 그제야 안심하며 눈을 감았어요. 새벽 2시. 순떡 여사는 목이 말라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 물 마시러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재민이가 아직 안 자나? 순떡 여사는 슬리퍼를 끌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재민이 초롱이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화면에 떠 있는 건 녹음 파일 목록이었습니다. 초롱아. 재민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재민님. 녹음 파일 중에 내가 전화 통화할 때 녹음된 거 있어? 네, 2개 있습니다. 그거 다 지워. 순떡 여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삭제를 진행할까요? 흥. 형이랑 누나 녹음은 그대로 두고 내 통화 녹음만 지워. 파란 불빛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재민이 피식 웃었습니다. 형이랑 누나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결국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순떡 여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재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낮에 보던 다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순떡 여사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재민이도, 재민이마저. 침대로 돌아온 순떡 여사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밤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떠셨어요? 팔순잔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죠. 순금 목걸이와 명품 가방 뒤에 숨겨진 자녀들의 진짜 속내.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었던 막내 재민이마저. 순덕 여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가슴이 먹먹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순덕 여사에게 아직 남은 게 있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아침이 밝았지만 순떡 여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은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어젯밤 본 장면이 자꾸 떠올랐죠. 형이랑 누나는 이제 끝났어. 재민이 피식 웃던 그 얼굴.
순덕 여사는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성호와 미영한테 배신당했을 때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 둘은 원래 돈 밝히는 성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재미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순덕 여사는 그렇게 믿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거실에서 재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다정한 목소리. 어젯밤 차갑게 웃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죠. 아침 차려놨어요. 일어나서 드세요. 순덕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재민이 출근한 뒤 순덕 여사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정성스러운 아침이었죠. 하지만 순덕 여사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다 연기였어. 순덕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죠. 이제 어떡하지? 성호도 미영도 재민도 셋 다 똑같았어요. 결국 원한 건 이 집 20억 뿐이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냥 그 위에 앉아있는 걸림돌이었던 거죠. 나 혼자구나. 순덕 여사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옷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쓰던 옷장. 30년 전 남편이 떠난 뒤로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언젠가 해야지 하면서 미뤄온 곳이죠. 그래, 이참에 정리나 하자. 순덕 여사는 천천히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남편의 양복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넥타이, 낡은 손목시계, 빛바랜 사진들. 순덕 여사는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신혼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까지. 행복했던 시간이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양복 안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딱딱한 느낌. 순덕 여사가 손을 넣어 꺼내보니 누런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 겉면에 남편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에게. 내가 먼저 가면 열어볼 것. 순덕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편지 한 장과 서류 몇 장이 나왔어요. 순덕 여사는 편지부터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순덕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미안하오. 먼저 가서. 당신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할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오. 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잘 해낼 거라 믿소.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아이들을 너무 믿지 마시오. 성호는 손해보는 일을 모르는 아이였소. 미영이는 남 눈치만 보면서 체면에 집착했고, 그리고 막내 재민이는 그 애가 제일 걱정이오.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속은 알 수가 없었소. 착한 척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소. 세 아이 다 내 자식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당신 노후를 책임질 아이는 없을 것 같소. 그래서 준비해뒀소. 순덕 여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3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의 본성을.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 봉투 안에 적금 통장이 있소. 당신 이름으로 만들어둔 비상금이요. 아이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 집 등기부등본을 잘 보시오.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집을 당신 단독 명의로 바꿔놨소. 상속이 아니라 증여라서 아이들한테 법적 권리가 없소. 당신이 죽기 전까지 이 집은 온전히 당신 것이오. 누가 뭐래도 팔지 마시오. 당신이 살 곳은 당신이 정하는 거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사랑했소. 행복하게 살아주오. 당신의 남편 재호. 순덕 여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전에 떠난 남편이 아직도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본성을 미리 꿰뚫어보고 혼자 남을 아내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 봉투 안에는 정말로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니 이자가 붙어서 1억 2천만 원이 넘어 있었어요. 그리고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정말로 순떡 여사 단독 명의였습니다. 여보. 순떡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남편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래, 내가 왜 쫓겨나. 순떡 여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살 곳은 내가 정해. 창밖을 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순떡 여사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초롱이의 파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초롱아, 네. 순덕님. 너한테 삭제된 녹음 복구할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라우드 백업본이 있습니다. 복구하시겠어요? 순떡 여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웃음이었어요. 전부 다 복구해. 복구를 시작합니다. 파란 불빛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삭제된 녹음들이 하나씩 복구되고 있었어요. 복구된 녹음 파일은 23개였습니다. 순떡 여사는 하나씩 들어봤어요. 성우가 현주한테 한 말, 미영이가 친구한테 한 말, 그리고 재민이가 초롱이한테 한 말까지. 전부 다 살아났죠. 특히 재민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들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형이랑 누나 녹음 삭제해. 형이랑 누나는 이제 끝났어. 순떡 여사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셋 다 똑같아. 하지만 이번엔 무너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편지가 순떡 여사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살 곳은 당신이 정하는 거요. 순떡 여사는 눈을 떴습니다. 그래, 내가 정해.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현주였습니다. 성호의 아내요. 순떡 여사는 잠시 망설였어요. 성호 편이면 안 열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현주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어요. 문을 열자 현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일이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떡 여사는 현주를 거실로 들였어요. 현주가 소파에 앉더니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어머니, 저 이혼하려고요. 순떡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뭐? 성호 씨랑 더 못 살겠어요. 현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떡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어요. 어머니, 저 이 집에 시집 온 지 25년이에요. 근데 그동안 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현주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월급은 다 뺏기고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받았어요.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밖에서는 잘난 척, 집에서는 저한테 화풀이. 그것도 모자라서 바람까지 피웠어요.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순떡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바람을? 25년 동안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머니 집 문제 보면서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현주가 순떡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명절 때마다 지쳐 보이던 현주의 얼굴, 성호 뒤에서 고개 숙이고 있던 모습. 순떡 여사는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어머니, 성호 씨가 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이 집 팔아서 빚 갚으려는 거 아세요? 알아. 미영 아가씨랑 짜고 어머니 몰래 진행하려고 했어요. 저한테도 비밀로 하려다가 제가 서류 봤거든요. 현주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요양원 입소 동의서,
부동산 매매 위임장. 어머니 도장 없이 진행할 방법 알아보고 있었어요. 순떡 여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현주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어머니한테 이러는 거 보니까 제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저렇게 버림받겠구나. 그래서 이혼하려고요. 근데 그냥 나가긴 싫어요. 현주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성호 씨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나가고 싶어요. 어머니, 저랑 손잡으실래요? 순떡 여사는 현주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25년을 가족으로 지냈지만 솔직히 정이 깊진 않았어요. 명절 때 만나서 인사하고 가끔 전화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현주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같은 사람한테 당한 사람 특유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먼저 이거 보세요. 현주가 서류를 꺼냈어요.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생활비 100만 원 보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50만 원만 보냈어요. 미영 아가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는 주위 사람들한테 100만 원 보낸다고 떠들고 다녔죠. 순떡 여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것들이 현주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미영 아가씨는 병원 대출이 많대요. 요즘 환자가 줄어서 이자 내기도 빠듯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더 매달리는 거죠. 순떡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 씨랑 미영 아가씨 대화 녹음한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 혹시 녹음하실 줄 아세요? 순떡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있어. 네. 녹음된 거. 이미 있어. 현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그거면 돼요. 그걸로 한 방 먹일 수 있어요. 순떡 여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현주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재민이는? 재민 씨요? 현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막내는 착하잖아요. 성호 씨도 재민 씨는 욕 안 하던데. 순떡 여사는 쓰게 웃었습니다. 착한 게 아니야. 현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네. 순떡 여사가 초롱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기계가 다 들었어. 재민이가 뭘 했는지. 순떡 여사는 현주에게 그날 밤 일을 들려줬어요. 재민이 자기 통화 녹음만 삭제한 것, 형 누나 녹음은 그대로 둔 것, 그리고 웃으며 중얼거린 것까지. 현주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세상에. 막내가 그랬어요? 그럼 셋 다 똑같아. 순떡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이미 다 받아들인 사람의 목소리였죠. 근데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 순떡 여사가 품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우리 영감이 진작에 다 알고 있었어. 30년 전에. 현주가 편지를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버님이 이런 걸. 그래. 이 집은 내 명의야. 아이들한테 법적 권리 없어. 순떡 여사가 편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다 복구했어. 재민이가 삭제한 것까지 전부. 현주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순떡 여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얘들한테 똑똑히 보여줄 거야. 엄마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도울게요, 어머니. 끝까지.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같은 적을 둔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순떡 여사는 삼남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성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무슨 얘기요? 순떡 여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와서 들어.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초롱이의 파란 불빛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가족 모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2시. 성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미영이 그 뒤를 이었고 재민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어요. 삼남매가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어요. 성호와 미영은 불안한 눈치였고 재민만 평소처럼 웃고 있었죠. 엄마, 무슨 얘기하시려고요? 재민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순덕 여사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저 웃음 뒤에 뭐가 있는지 이제 안다. 다 모였네. 순덕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하나야. 이 집 문제. 성호의 눈이 번쩍였어요. 엄마, 드디어 결정하신 거예요? 요양원. 닥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순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성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들 얘기 다 들었어. 전부 다. 네. 뭘요? 초롱아. 순덕 여사가 부르자 파란 불빛이 깜빡였어요. 네. 순덕님. 저장된 녹음 틀어줘. 첫 번째 파일부터. 성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요양원 넣는 거 이번 달 안에 결정 봐야 해. 20억 받을 수 있을 때 팔아야지. 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가만 있어. 더 있어. 미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원래 고집이 세서 말로는 안 움직여. 혼자 계시다 일하면 결국 우리만 귀찮아지잖아. 미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건 도청이에요. 네가 내 집에서 내 욕을 했어. 뭐가 불법이야? 미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덕 여사가 재민을 바라봤어요. 재민은 아직 웃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너도 들어볼래? 네. 저요? 저는 엄마 편인데. 초롱아, 다음 파일. 파란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재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초롱아, 녹음 파일 중에 내가 전화 통화할 때 녹음된 거 있어? 그거 다 지워. 형이랑 누나 녹음은 그대로 두고. 잠시 침묵. 그리고 재민의 웃음소리. 형이랑 누나는 이제 끝났어. 잠시 웃더니 재민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는 결국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재민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엄마, 이거, 너도 똑같더라. 순덕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아니, 너는 더 나빴어. 엄마, 그게 아니라. 너는 효자인 줄 알았어. 근데 넌 제일 무서운 놈이더라. 재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근데 말이야. 너희가 뭘 해도 소용없어. 이 집, 내 단독 명의야. 성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그게 무슨.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증여로 넘겨놨어. 상속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법적 권리가 없어. 순덕 여사가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확인해봐. 내 이름만 있지. 미영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진짜. 그리고 이것도 있어. 순덕 여사가 통장 내역을 꺼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생활비 100만 원 보냈다고 떠들고 다녔다며? 현주한테 다 들었어. 성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미영이 다리를 후들거리며 주저앉았어요. 엄마, 제발. 너도 마찬가지야. 둘 다 돈 문제로 쪼들리면서 내 집만 바라봤지. 순덕 여사가 삼남매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너희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을 거야. 순덕 여사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재민아, 너는 제일 실망이야. 재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처음에는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형이랑 누나가 너무 심하길래 제가 엄마 지켜드리려고. 그래서 녹음 삭제하고 증거 없앤 거야? 너 혼자 다 차지하려고. 재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덕 여사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편지 남겼더라. 삼남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어.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순덕 여사가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성호는 손해보는 일을 모르는 아이였고 미영이는 남 눈치만 보면서 체면에 집착했소. 그리고 막내 재민이는 순덕 여사가 재민을 바라봤어요. 그 애가 제일 걱정이요. 착한 척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소.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성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현주, 너가 왜 여기? 나도 끝내러 왔어. 현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알아서 준비해. 성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렇게까지 하자는 건 아니었어요. 병원만 살리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힘으로 살아. 내 집 팔 생각 말고. 그리고 셋 다 들어. 순덕 여사가 삼남매를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안 팔아. 요양원도 안 가. 여기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너희한테 상속? 그것도 없어. 전부 기부할 거야. 성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그건 너무 시끄러워. 순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정해. 불만 있으면 법원 가든지. 근데 녹음 파일 들고 갈 거야. 삼남매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삼남매가 하나씩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현주도 성호를 따라 나갔죠. 이혼 서류 들고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덕 여사는 창가에 섰어요. 노을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초롱아, 네. 순덕님. 오늘 내가 잘한 거지? 순덕님이 말씀하신 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순덕님 목소리가 아까보다 편안해 보여요. 순덕 여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편해졌어. 품 안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소. 행복하게 살아주오. 여보, 나 잘했지? 대답은 없었지만 순덕 여사는 알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이제 편하게 살라고. 초롱이의 파란 불빛이 조용히 깜빡였습니다. 처음 그 불빛을 봤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팔순 잔치날 밤 두렵고 떨리던 그 불빛이 지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죠. 순덕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이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덕 여사는 세 자녀 모두에게 배신당했지만 끝내 자기 삶을 지켜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정한다는 말.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울림이 아니었을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 단짝이었습니다. 모든 노래가 끝난 뒤에도 무대 위에는 한 노인이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일어나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명 아래 선 그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아무 쓸모도 없다는 말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필요 없다고 여겨졌던 그 노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번 접었던 꿈이 이른의 나이에 다시 피어난 이야기입니다. 평범해 보였던 한 노인의 숨겨진 삶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4살 강태수 씨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넓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0년 전 철물점을 운영하며 피땀 흘려 장만한 이 집은 이제 큰아들 준혁 씨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죠. 태수 씨는 1층 구석 작은 방 한 칸을 쓰고 있었는데요. 원래 그 방은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3년 전 아내 수님 씨가 세상을 떠난 후 태수 씨의 입지는 눈에 띄게 좁아졌거든요. 할아버지 또 라면 드셨어요? 냄새 난다니까요. 12살 손자 하유리가 코를 막으며 지나갔습니다. 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라면 봉지를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죠. 요즘 그의 하루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들 눈치를 보고 낮에는 동네를 배회하다가 저녁에는 옛날 가요 프로그램을 보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나마 TV 소리도 크게 틀면 며느리의 눈총이 날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와 며느리 그리고 손자 하유리까지. 아버님 식사하세요. 며느리가 형식적으로 한마디 던졌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식탁에 앉자 아들이 대뜸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동창회 가신다면서요?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그게 용돈 모아둔 거 조금. 아버지 용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는 아시죠? 요즘 하율이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태수 씨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50년 가까이 가장으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용돈 몇 푼에 잔소리를 듣고 있었으니까요. 젊은 시절에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죠. 태수 씨는 묵묵히 국물만 몇 숟가락 떠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잘 먹었다.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태수 씨는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겨울이 머물러 있었죠. 문득 그의 시선이 옷장 위 먼지 쌓인 상자에 닿았습니다. 그 안에는 50년 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태수 씨는 젊은 시절 노래로 꽤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었습니다. 20살에 지역 노래자랑에서 대상을 받았고 당시 유명 작곡가에게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가업인 철물점을 이어받아야 했고 그렇게 그의 꿈은 영영 묻혀버렸습니다. 상자 속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대상 트로피 그리고 아내 수님 씨가 생전에 챙겨둔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그에게 과거의 영광은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뿐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태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려던 그의 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아버님 언제까지 모실 거예요? 요즘 요양원 시설 좋은 데 많다던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집 명의 문제도 있고 그 집 명의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아버님 살아계실 때 미리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지 않아요? 태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이 집을 살 때 함께 고생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철물점 셔터를 올리던 20살의 준혁이가 어른거렸죠.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을 내보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소리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몸은 한기로 떨리고 있었죠. 동창회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갈 마음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어느새 낯선 골목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랑아 사랑아, 내 마음을 알아다오. 복지관 건물 2층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멜로디였습니다. 태수 씨의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50년 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복지관 입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3회 전국 어르신 트로트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태수 씨는 한참 동안 그 현수막을 바라보았습니다. 버려진 꿈이 다시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2층 강당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4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는데요. 태수 씨는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설레기도 두렵기도 했거든요. 어르신, 혹시 노래 교실 참여하러 오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태수 씨가 돌아보았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악보 뭉치를 들고 서 있었죠. 아, 그게 그냥 지나가다가 괜찮으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저는 여기 노래 교실 강사 윤채원이라고 합니다. 채원 씨의 미소가 유독 따뜻했습니다. 태수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죠. 그날 태수 씨는 강당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다른 어르신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저절로 달싹거렸지만 차마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감정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채원 씨가 태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이번에 경연대회 나가실 분들 모집하고 있거든요. 경연대회요? 저 같은 늙은이가요? 늙으시긴요. 목소리 좋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태수 씨는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직은 꿈을 꿀 용기가 나지 않았으니까요. 복지관을 나온 뒤에도 태수 씨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처음 보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보기도 했죠. 집에 돌아오니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버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연락도 없이. 동창회 다녀왔다. 태수 씨는 복지관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거실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딸 수정이었죠.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수정이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반가운 마음에 딸에게 다가갔지만 수정이 옆에 앉아있던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태수 씨가 소파에 앉자 며느리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아버님, 이게 뭔지 아시죠? 서류 겉면에는 요양원 입소 안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아버지,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솔직히 아버지 혼자 계시기엔 이제 좀 힘드시잖아요. 아들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였죠. 준혁아, 내가 뭘 잘못했니?
밥도 내가 알아서 챙겨 먹고 청소도 내 방은 내가 하는데. 아버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가 감당을 못해요. 차라리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태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다는 거였죠. 수정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태수 씨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정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수정이도 동의했어요, 아버지. 아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 씨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떠났고 피를 나눈 자식들마저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피곤하다 내일 얘기하자. 방문을 닫는 태수 씨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던 그의 눈에 다시 옷장 위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태수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그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자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낡은 트로피가 나왔죠. 제15회 지역 가요제 대상 강태수. 그 밑에는 아내 수님 씨가 곱게 접어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는데요. 거기에는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악보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당신을 위한 노래. 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뭔지 그는 전혀 몰랐거든요. 수님 씨가 언제,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건 아내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악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죠. 이대로 쓸려나갈 순 없다고. 적어도 한 번은 다시 노래를 불러보겠다고. 그 뒤로 태수 씨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노래 교실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나머지 날에는 복지관 연습실을 빌려 혼자서 연습했죠. 집에 돌아와서는 방문을 꼭 닫고 아내가 남긴 악보를 펼쳐보았습니다. 멜로디를 흥얼거려 보았지만 50년 동안 녹슬었던 목소리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태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연습을 이어갔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채원 씨가 태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노래하셨던 분 아니세요? 음정이나 박자 감각이 보통이 아니시던데요. 아, 그게 옛날에 조금. 역시 그러셨구나. 어르신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경연대회 한번 나가보시는 거 어때요? 태수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죠.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집에 언제 오시는 거예요? 응, 조금 있다가. 요즘 매일 어디 가시는 거예요? 혹시 또 쓸데없는데 돈 쓰시는 거 아니죠? 태수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손에 든 종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복지관 노래교실 수강증이었죠. 그게 아버님이 노래교실을 다니신다고요? 하율이 친구 엄마가 봤대요. 복지관에서 노래 부르시는 거. 아들이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나겠어요. 내가 노래 부르는 게 왜 창피하니?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이 치밀어 올랐거든요. 아버님 연세가 몇인데 노래 교실이에요.
그것도 경연대회를 나가신다면서요? 그 나이에 무슨 가수 지망생도 아니고. 며느리의 말에 태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손자 하유리가 방에서 나와 한마디를 던졌죠. 할아버지 진짜 창피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해요. 12살짜리 아이의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려서 멈추질 않았죠. 창피하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아내의 악보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을 위한 노래. 수님 씨는 왜 이 악보를 만들었을까요? 태수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물어볼 걸 후회가 밀려왔죠. 다음 날 태수 씨는 그래도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강당 분위기가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저 어르신 있잖아. 요즘 매일 오시던데 노래를 좀 잘하신다고 경연대회 나가신대. 허허, 자신감은 좋으시네. 이 나이에 무슨 대회야.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 씨는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이 쓰렸죠. 채원 씨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신경 쓰지 마세요. 다들 부러우신 거예요. 괜찮아요. 익숙합니다. 태수 씨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낯선 차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아들과 며느리 옆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아, 아버님 오셨네요. 여기 요양원 관계자분이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요양원 상담사 박진우라고 합니다. 태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식들이 벌써 요양원 사람까지 불러놓은 거였죠. 아버지, 일단 상담만 받아보세요. 결정은 천천히 하시면 되니까요. 아들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이미 결정은 난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희 시설은 정원도 넓고 매주 문화 프로그램도 있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상담사가 말을 이어갔지만 태수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난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태수 씨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죠. 아내의 악보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님 씨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여보, 포기하지 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복지관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는 요양원까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태수 씨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아프죠. 노래라는 작은 꿈 하나 꾸는 것조차 창피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다니요. 과연 태수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긴 그 악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며칠 뒤 태수 씨는 복지관에서 경연대회 참가 신청서를 받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집에서는 매일같이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고 가족 중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태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악보, 당신을 위한 노래. 이 곡을 무대에서 부르겠다는 게 그의 유일한 목표였거든요. 채원 씨가 악보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르신, 이 곡 어디서 나신 거예요? 멜로디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아내가 남긴 거예요.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작곡을 하셨던 분이세요?
태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님 씨는 평범한 주부였거든요. 음악을 전공한 적도 악기를 다룬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어떻게 이런 곡을 만들었는지 태수 씨로서는 알 길이 없었죠. 일단 이 곡으로 연습해 보시죠. 제가 반주 넣어 드릴게요. 채원 씨의 도움으로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수 씨는 노래 교실이 없는 날에도 복지관 연습실을 찾아 목청을 가다듬었고 조금씩 옛 감각을 되찾아갔죠. 하지만 집에서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 씨가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짐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과 이불, 그리고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까지. 이게 뭐니? 거실로 들어가자 며느리가 냉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짐이요. 정리 좀 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차피 요양원 가시면 다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죠. 태수 씨의 눈에 아내의 유품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수님 씨가 아끼던 물건들이 잔뜩 들어 있었죠. 이건 안 돼. 태수 씨가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런 거 다 들고 가실 수 없어요. 요양원 방이 얼마나 작은데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힘들어요. 이 집도 좁고 하율이도 크고 있고 아버지가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양보라는 말이 태수 씨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20년 전 이 집을 살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했는지 아들은 모르는 거였죠. 노후 자금을 털어 집을 사고 노후의 꿈을 접고 자식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양보를 하라니요. 준혁아, 이 집이 누구 집이니?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명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 될 건데. 뭐라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혼자 이 집에 계시는 건 말이 안 돼요. 저희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아버지한테도 안 좋아요. 아들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태수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유품 상자만 꼭 안고 방으로 들어갔죠. 방문을 닫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님 씨가 아끼던 손거울, 빛바랜 사진첩, 그리고 편지 한 통. 태수 씨는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죠. 수님 씨의 손글씨였습니다. 태수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젊은 시절의 꿈도 접고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 노래를 남기기로 했어요. 태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을 위한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였죠. 나는 몰래 음악 학원에 다녔어요. 당신 몰래 작곡을 배웠죠. 3년이나 걸렸어요. 이 곡 하나 완성하는데 서툴러서 오래 걸렸지만 한음 당신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보, 이 노래를 불러줘요. 당신 목소리로 이 노래가 세상에 울려 퍼지길 바라요.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에요. 태수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아내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몰래 음악을 배우고 3년 동안 곡을 만들었다는 것. 그 사실이 태수 씨의 마음을 무너뜨렸죠.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이 노래를 반드시 불러야 한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야 한다. 태수 씨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연대회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태수 씨는 매일 새벽같이 집을 나서 복지관으로 향했죠. 아내의 편지를 읽은 뒤로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이 노래를 세상에 들려주겠다는 결의에 찬 사람이었죠. 채원 씨도 태수 씨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르신, 요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에 정말 대단하셨던 분 맞죠? 허허, 옛날 얘기죠. 아니에요. 이 정도 실력이면 대회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어요. 태수 씨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상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지관 입구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막내딸 수정이었죠. 아버지, 수정아, 여긴 어쩐 일이니? 수정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 눈치였죠.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그때 오빠 편들었던 거요. 저도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거 찬성했잖아요. 태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어제 오빠네 갔다가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 진명에 이전하려고 서류 준비하고 있대요. 태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모르게 다 진행하려고 했나 봐요. 아버지가 요양원 가시면 바로 처리하려고. 수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진짜 몰랐어요. 오빠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아버지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은. 태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내보내려 한 진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거였죠. 집이 탐났던 겁니다. 수정아, 괜찮다. 이제 다 알았으니까. 아버지, 저 오빠한테 따졌어요. 근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어차피 오래 못 사신다고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다고. 그 말에 태수 씨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 저는 이제 오빠 편 안 들어요. 아버지 편이에요. 수정이가 태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회 나가신다면서요? 저 응원할게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다 하세요. 태수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자신의 편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날 밤 태수 씨는 방에서 아내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힘들게 해도 미워하지 마요. 그 아이들도 결국은 당신 피를 받은 아이들이니까. 수님 씨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걸까요? 태수 씨는 편지를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미워 안 해. 근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다음 날 태수 씨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집 명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사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명의가 어르신 앞으로 되어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유언장이요? 네, 어르신 뜻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아드님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경연대회 일주일 전 태수 씨의 노래 실력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채원 씨가 감탄하며 말했죠.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 곡 진짜 감동적이에요. 사모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네, 내가 모르게 3년 동안 만들었대요. 와, 정말 사랑이 담긴 곡이네요. 대회에서 이 이야기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노래에는 아내의 50년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 말 있어요. 뭔데? 요양원 입소 날짜 잡았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태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안 돼. 네,
왜요? 그날 나 경연대회 있어.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 노래 교실 얘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차렸어. 이제야 제대로 차렸어. 태수 씨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아, 내 집 명예 이전하려고 서류 준비하고 있다며?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누가 그런 소리를. 수정이한테 다 들었어. 태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오해예요.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됐다. 변명 안 들을게. 태수 씨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 요양원 안 가. 그리고 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명의로 둘 거야. 아버지, 유언장도 다 써놨어. 내 재산은 내 뜻대로 정리할 거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아들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죠. 경연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경연장에는 500명이 넘는 관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어르신 참가자들이 무대 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죠. 태수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내의 편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어르신, 긴장되세요? 채원 씨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조금요. 근데 이상하게 떨리지는 않네요. 잘하실 수 있어요. 저 믿어요. 객석 한쪽에는 딸 수정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응원하기 위해 일부러 휴가까지 냈다고 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옆에는 손자 하율이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싶대요. 저한테 몰래 전화해서. 수정이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태수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창피하다고 했던 손자가 자신을 보러 왔다니요. 드디어 태수 씨의 순서가 왔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묵직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참가자분, 오늘 부르실 곡과 사연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태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노래는 당신을 위한 노래입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내가 저를 위해 만든 곡이에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평생 평범한 주부였어요. 근데 저 몰래 3년 동안 음악을 배워서 이 곡을 만들었더라고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품 정리하다가 편지랑 같이 발견했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노래를 불러줘요. 당신 목소리로 이 노래가 세상에 울려 퍼지길 바라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수 씨가 눈을 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50년 전 20살 청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삶의 깊이가 담긴 목소리였죠.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에 아내의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태수 씨는 노래를 부르면서 수님 씨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꿈을 접을 때 옆에서 손잡아주던 아내, 힘들 때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아내, 그 아내가 자신을 위해 3년 동안 몰래 곡을 만들었다는 것, 그 사실이 태수 씨의 목소리에 울림을 더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객석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태수 씨는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여보, 드디어 약속 지켰어.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경연대회 결과는 대상이었습니다.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였죠. 강태수 참가자의 노래에는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50년 세월의 사랑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심사평이 끝나고 태수 씨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객석에서 수정이와 하유리가 환호했죠. 경연대회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죠. 아버지, 왜 왔어? 죄송합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밖에서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곡을 만드셨는지 몰랐어요.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노래 부르시는 거 창피하다고 했던 거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집 명의건도 다 잊어주세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태수 씨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내 어머니가 편지에 이렇게 썼더라.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힘들게 해도 미워하지 마요. 그러니까 나도 미워 안 할게. 아들이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태수 씨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나한테 잘해라. 알았지? 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태수 씨가 트로피를 쓰다듬었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았어.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가족에게 쓸모없다고 무시당하던 74세 할아버지가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찾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모습을 보셨죠. 사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건 태수 씨의 성공이 아니라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아내의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수님 씨는 남편이 젊은 시절 포기했던 꿈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3년이나 몰래 음악을 배우면서 단 한 곡을 만들었어요. 서툴러도 괜찮았죠. 한음 한음에 남편을 향한 사랑을 담았으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현실 앞에서 꿈을 접어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꿈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태수 씨처럼 어느 날 문득 잊고 있던 꿈이 다시 우리를 부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포기했던 꿈이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 짧게라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뵐게요.